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성윤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 저희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한다기보다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렇게 저희 센터가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처럼 이 공간이 좁다라는 느낌을 가진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사람은 올까 말까 저는 늘 그걸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승희 선생님한테 우리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몇 번 연락도 오셨고요. 나도 연락 받았는데 했는데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여러분들이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를 알리는, 지키는 그리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데 앞장서 달라라는 당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눈이 굉장히 나쁜데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좁고 이것도 너무 좁잖아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제주학연구센터가 저희들 제주학진흥원 독립움직임도 있지만 이런 공간이 정말 제주도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요 옆에 구석에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런 강의들을 늘 제주에서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관계자이기 때문에 100번 얘기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교수님이나 상무님이나 등등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제주학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학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의 역사잖아요. 주정공장이 아픔이 이렇게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주도의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사보다도 그런 앞에 우리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정말 선두에 서서 저희 제주학연구센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저희 센터 연구진 선생님들이 아니면 행정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와 축복과 존중, 후원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조성윤 교수님, 그동안 일본까지 가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만 귀한 보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오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조성윤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윤 교수님은 연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제주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가장 귀중한 역사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대 탐나문화연구소장, 제주대 평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남양섬에서 살다, 제주학개론, 동북아 근대 공간의 형성과 그 영향 등 다수의 논절을 집필하시어 국내 학술 연구 발전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아실만한 일제강점기 제주도에 지어진 가장 큰 규모의 근대식 공장인 제주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에 저 뒤에 분 보고 와서 앉으셨대요.
오늘 제가 제조 주정 공장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주정 공장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합니다. 자주 듣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정이 뭡니까? 그거 사실은 자세히 따지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정이 뭐죠? 한 분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 분. 알코올이라고. 예? 알코올이라고. 알코올. 네, 술을 만드는. 예. 예. 뭐라고 하셨어요? 정제하는 곳인가. 술을 정제하는 곳. 정제해서 뭐 하게요? 알코올로 연료를 만드는 곳. 연료로 쓰기 위해서 술을 순도 네. 알코올 순도 99.9%까지 예. 이제 아주 아트게 연료용 알코올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뭘로 만들죠? 고구마로요. 고구마로만 만드나요? 원래 그렇진 않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긴 하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곡물로 제일 사실은 술 만들 때 많이 쓰는 건 쌀입니다. 그렇죠? 보리도 쓰고요. 옥수수도 쓰고 별거 다 씁니다. 그런데 한국의 1930년대에 처음으로 이 주정 공장이 두 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신의주에, 하나는 제주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두 공장은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맡아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규모가 커서 작은 영세업자들은 도저히 이게 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양척식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신의주에 있는 공장은 알코올 공장이긴 한데 뭘로 만들었냐면 톱밥, 나무에 자르고 거기 제재소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재소에서 나오는 그 톱밥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쪄서 그걸로 알코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만 석 이렇게 1년에 만들어내는 양을 2만 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2만 석이 얼마나 되는지 몇 톤이나 되는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제주도에 만든 건 이거는 저쪽은 톱밥이지만 제주도에다 만든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고구마가 딴 지역에 비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됐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고구마로 만든다고 할 때 대개 얼마나 만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0만 관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천천히 봅시다. 지금 얘기한 걸 조금 복습을 해봅시다. 주정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술 만드는 것도 주정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수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이 없는, 물을 완전히 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99%라고 얘기를 했던 그 99%짜리 그 술을 주정을 만들게 되면 이걸 우리가 무수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보통은 술을 가리키지만 사실은 산업용, 공업용으로 쓰는 경우가 이제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주로 제일 많이 마시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 주정을 만든 걸 가져다가 물과 향료 타서 만든 술입니다. 우리 지금 만드는 한일 소주 뭐 이런 아니면 참이슬 진로죠. 그런 것들은 어디서 만드느냐에 상관없이 다 주정을 아예 외국에서 갖고 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고구마를 썼지만 요즘은 전부 동남아시아 쪽에서 타피오카라고 하는 거에서 주정을 쫙 뽑아가지고요. 그 주정을 저 연합회 조합에서 갖고 와가지고
회사들한테 그냥 당신네는 얼만큼 해서 놀아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각자 물 타고 향료 타는 거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소주 회사가 다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뭐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술이 아니고요. 산업용 알코올입니다. 근데 산업용 알코올 중에 제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건 뭔지 기억나세요? 알코올 램프. 알코올 램프 그것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 지난 3년 동안에 그 소독용 알코올로 손 닦고 하던 건 다 이 알코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얼만큼 물을 타서 몇 %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용도가 다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소독용 알코올만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항공기 연료로도 썼습니다. 그럴 때는요, 영어로 표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에탄올이지만 에탄올 이외에도 부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 설명에 의하면 에탄올보다 부탄올이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부탄올이 항공기 연료로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주도에 있는 주정 공장에서 처음에는 에탄올 만들기로 하고 모든 걸 기계 설비를 했다가 나중에 육군에서 부탄올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전부 부탄올로 공장 시설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진 게 1930년대였습니다. 1930년대에 여러분 일본 제국이 뭐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중국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오면 전면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 1930년에는 왜 만주 지방으로 쳐들어가서 만주국 세우고 그렇죠? 그 만주국 세우는 정도로 끝났는데 37년에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석유가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는요, 일본이 쓰는 석유의 3분의 2를 거의 70% 가까이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미국 석유가 그때 최고였죠. 유럽, 중동 석유라는 게 별로 없을 때니까 미국 석유를 다 들여왔는데 문제는 미국이 만주 점령한 거를 계속 비판하고 물러나라,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싸워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석유를 수입해.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 와서 정말 연료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그 석유는 1920년대부터입니다. 그 전엔 뭐가 제일 많이 쓰였죠? 배. 그 다음에 열차, 기차 이런 것들은 전부 석유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를 띄우기 시작하면서는 이건 뭐 이제 석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어쨌든 심각해지니까 1930년대 후반부터는 휘발유 소비를 할 때 휘발유와 알코올을 섞어서 강제 혼용이라고 부릅니다. 섞어 쓰는 방법을 정책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얼마나 필요하냐 계산해 봤더니 200만 석이 필요하다. 근데 100만 석쯤은 일본 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60만 석을 저 대만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대만도 그때 식민지였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조선 내에서 알아서 생산해서 해결해. 이렇게 조선 총독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일 먼저 만든 공장이 신의주 공장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제주도에서 결국 공장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많이 보신 표적이죠?
저 주정공장 예터라고 돼 있는 그 앞에 가면 이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해방후 주정공장 하면 흔히 우리는 고구마를 원료로 주정 생산한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요즘 더 유명해지고 알려진 것은 거기에서 행불인 위령제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행방불명인 위령제를 할 때 가서 여기가 주정공장이라는 데가 원래 있었던데요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여기다 했지? 그런 생각만 하면서 그냥 들여다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때 궁금해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공장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아파트 서 있는 거 다 저기가 공장이어도 원래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하죠. 근데 저도 일제시대 제주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러 자료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이건 모르겠는 거예요. 찾아봐도 자료가 전부 없어요. 그러다가 자료가 있는 데를 한 10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일본 공문서관이라는 데였습니다. 그 공문서관은요, 우리로 말하면 국가기록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중요한 국가시설과 관련된 서류, 각종 문서들을 전부 거기 보관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동양척식회사 관련 그 서류철 이렇게 두꺼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서류철들이 한 500개 이상 거기 있습니다. 근데 500개 중에 45개가 제주도 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다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주라는 말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가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옆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요심사, 그러니까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게 안 보여주는 것들이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 이런 건 일본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라는 말이 안 써 있고 요심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전에 요심사인 문건들을 다른 거 보려고 신청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을 하고 몇 달 지나면 연락이 와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직원한테 물었더니 개인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든가 무슨 국가 기밀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런데 언제 풀리나요? 이거?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신청하고 기다리면 뭐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다가 또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틀렸다. 나중에 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재작년에 다시 들어가서 목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풀려 있어요. 왜 풀리냐면 거기도 열심히 자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료 정리가 전에는 안 돼 있다가 이 부분도 이제 자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몇 개 찍은 거 이거는 나중에 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서류철 한 권씩입니다. 그래서 저걸 하루에 이렇게 한 번에 5권씩 꺼내줍니다. 그 이상 꺼내는 건 안 되고 5권 다 봤다고 반납하면 또 5권 꺼내주고 그러는데 저거를 볼 때 복사도 못하고요. 그냥 사진은 대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거 어떤 서류를 피면요 설계도 같은 게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저 서류가 전부 일본 동경의 동양척식회사 본사에 남아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신의주에 있던 공장 걸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허가장, 그러니까 회사를 허가한다 하는 서류만 있지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서류가 신의주에 있는 거야. 그런데 제주는요 직영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동경 본사에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여기서 뭘 하려면 서류 하나 만들어 갖고 보내요. 동경에 보내면 동경에서 오케이 그럼 오고, 급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보 하나까지 모두 다 저기 철회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보낸 서류들이 다 거기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45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건 이상은 저도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 장치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제주 주정 공장 관계 일괄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제주 공장 원료 관계철 그러면 원료는 뭘까요? 그건 전부 고구마를 어떻게 걷어들일 것인가. 여러분 제주도 곳곳에요 주정 공장이 지어놓은 그 고구마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장 안에 있던 창고들도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400만 관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갖고 와서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원래 이제 제주 요 본사 안에 창고는 큰 게 4개가 있었는데 큰 거 4개 하나마다 440평씩이었거든요. 하나가 440평짜리 수용소 창고인데 그거 4개 채워도요 얼마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제 한참 많이 싣고 올 때는 그 노젓가리 쌌듯이 이렇게 다 쌓아놓고 마당이 꽉 찼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지역 창고에다가 일단 다 뒀다가 차례대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운영했던 트럭이 많을 땐 10대, 그러다 아주 해방 후에 한 6대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배가 있습니다. 배가 두 척이 창고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수시로 움직이면서 또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문서들이 굉장히 꽤 많아서 제가 이걸 보고 싶어서 작년 9월에 일본에 가서 이걸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찍어 오면서 비로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찍어 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보고서 있죠? 그거는 11월 중간쯤에 제가 연구센터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서 한 달 반,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급하게 정리를 먼저 해서 낸 중간 보고서고요. 그 뒤로 제가 쭉 그 뒤에 이제 정리를 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그림이 점점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나온 것만 보시면 뭐 이것밖에 없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고 몇 달 뒤에는 단행본으로 이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앞으로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는 거는 지금 이 4.3 유적지 그 주정공장 예터에 이런 거 세워져 있죠. 희생자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념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완전히 새로 역사관이 들어섰습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만들어 놓고 저도 아직 안 갔어요. 물론 요걸 개관하기 한 달쯤 전에 갑자기 4.3 사업소 소장이 저 연락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주정공장의 내용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거 하나도 몰라서 제대로 정리를 못 해놨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그 부분만 좀 보충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부족한 것만 우선 메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어긋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정공장이 이제 운영이 됐고 수십 년 동안 이게 제주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주도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엄청난 큰 공장인데 이 공장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게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넋을 기린 기념관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이렇게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칸은 적어도 한 층은 공장의 역사에 대한 걸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4.3 그때 그 수용소로 썼던 그 창고 이야기 그리고 그때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또 한 장이 나오고 해서 균형이 좀 잡혔으면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었고 이미 다 돼 있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보충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셔서 보고 이게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전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구나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부분은요. 여러분 아까 그 전 기념관이 들어선 자리가 여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요 주정공장의 맨 구석입니다. 맨 구석이고요. 실제로 주정공장에 공장이 들어서 있던 건 여기고요. 그 다음에 공장보다 더 넓은 이 뒤에 5,000평 되는 여기가 창고 자리입니다. 이 창고는 이거의 앞에 부분에만 이렇게 있었고요. 넓게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4개가 하나당 440평짜리 4개가 있었고 넓은 땅에 언제나 고구마가 찼다 없어졌다 찼다 없어졌다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아파트가 있는 이 넓은 자리가 주정공장 창고 자리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앞에 공장이 있었다. 근데 그리고 주목할 거는 여기입니다. 그 바로 앞에가 뭐죠?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항구가 있죠? 이 처음부터요 주정공장을 여기다 하겠다고 할 때 조선 총독부가 이 동양적식회사를 열심히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다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갖고 이 만든 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정공장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굉장히 높은 굴뚝이죠. 아마 제주도에서만 굴뚝이 높은 게 아니라 동양에서 제일 높았다고 농담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또 조금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던 이 건물들은 지금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부두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앞에는요
동양척식회사 전용 부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까 봤던 이 전용 부두입니다. 그렇죠? 전용 부두고 이게 공장이고요. 요 위에가 아까 봤던 창고 자리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주 항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쪽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아까 지금 전용 부두고요. 이건 나중에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 1910년대, 20년대에 만든 1기 매립, 2기 매립지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서방파제는 미리 만들어 놨었는데 이걸 좀 더 끌어내고 동방파제 만들면서 주전공장 바로 앞에다가 전용 부두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 놓고 요 새로 매립한 땅의 절반은 주전공장이 혼자 다 쓰게. 사실은요, 이걸 제일 하고 싶어 했던 이 유치를 하려고 막 주전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도니까 제주도에 주전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주도 상공업자들입니다. 그때 제주도 1930년대의 상공업자들 하면 한 70~80%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상인들, 일본 무슨 주식회사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고 20~30%는 제주도 유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제주도에 이게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큰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사실은 요 1기, 2기 매립만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배는요, 선박이 200톤을 넘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얕아서. 그래서 바닥을 깊이 파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배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근데 1930년대가 되면 이미 배들은 1000톤 넘는 배들이 많아졌거든요. 그게 몇 톤이었나? 군대안도 이게 600톤, 700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배가요, 여기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바깥에 여기 서가지고 그 조그만 쪽배로 모든 짐이고 사람이고 다 날랐습니다. 이게 날 평탄하고 좋은 날은 뭐 별로 상관없는데 이거 바람 몰아치고 비 오고 하는 날 그거 타고 옮겨가려면 참 고생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불편을 좀 없애고 싶어서요, 이 항구를 개발해 달라고, 항구를 좀 국가 보조를 해서 넓혀 달라고 줄기차게 제주도 상공업자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다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1935년. 그래서 항구를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는 주전공장 생각도 없을 때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찾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1939년 전라남도 항만공사 순위가 나왔습니다. 자, 전라남도에서 항만을 개발하는데 첫 번째로 나로도항이라고 전라남도 쪽에 항이 1순위였고요. 2순위가 추자도였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제주항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갑자기 1938년 6월에 여기다가 주전공장을 짓기로 동양척식회사가 결정을 하자마자 조선총독부가 나서가지고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첫 번째 제주항입니다. 딴 거 다 뒤로 미루고
제주항부터 무조건 새로 개발한다. 1000톤 이상 배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항구로 바꾸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한림항이 갑자기 여기 순수에도 없던 한림항이 들어갔습니다. 저거 38년하고 39년이 따로따로 됐네. 아, 이거 39년 잘못 썼습니다. 한림항이 왜 갑자기 들어갔는지 혹시 짐작하세요? 거기다가 두 번째 공장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기다 짓고, 그러니까 제주시에다가 지어놓고 두 번째로는 한림에다가 그 다음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아예 항구부터 정비하기로 나섰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순위 제주항, 2순위 한림항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서귀포에 살고 있는 일본인 사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양적식회사 총재한테 편지 쓰고 막 그랬습니다. 무슨 편지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편지도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제주항은 영 입지 조건이 안 좋다. 서귀포로 와라. 서귀포에다가 이걸 지으면 아주 좋은 조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귀포 오세요. 서귀포 오세요. 그런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총독부가 이미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었는데 여러분 요 자리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원래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뭐 하던 데인 줄 아세요? 그 면이 먼저 사들인 땅입니다. 제주읍이 사들인 땅. 근데 어디냐? 여기 지금 한참 그 항만공사를 항구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석축 그 돌도 뭐 다듬고 무슨 각종 자재도 쌓아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땅이 필요해서 여기 사들였던 땅이에요. 주민들 다 내줬고 샀는데 요 위에 요 부분에는 뭐가 있었냐면 칠머리당도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칠머리당도 이때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939년하고 40년 요 1년 반쯤 기간 동안 조선총독부가 알아서 다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동양척식회사에 넘겨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동양척식회사는 설계도를 먼저 이제 건물 설계 다 하고 기계 발주하고 그런 준비를 한참 했던 거죠. 그래서 39년하고 40년에 정지 작업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41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공장을 막 지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터졌어요. 뭐죠? 제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격 1941년 12월에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아예 그 다음부터 이 자재가 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자재 반입 안 돼. 그 다음에 그 기술자들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 전부 군대로 다 끌려가는 거니까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주전 공장 짓기 위한 배치도는 다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네 개의 그 언덕 위에 있던 창고 자리고요. 요 밑에 이제 공장 딱 배치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여러분들 옛날에 복사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썼습니다. 이거 뭘 기억하세요? 블루 청사진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전자복사기 없어서 언제나 저걸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밑에 있는 이 공장하고 이 언덕 위에 있는 창고 이런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거에 따라서 건물은
어느 정도 좀 지어가는데 그 안에 내부에 시설할 수 있는 걸 갖고 오는 게 거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바꿉니다. 부탄올 사업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지금 써놓은 것만 읽어봅시다. 1940년 6월 육군당국으로부터 부탄올 제조공장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을 받습니다. 부탄올을 생산해달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육군본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41년 3월에는 조선군 참모장이 다시 그런 부탁을 해왔고 42년 5월에 육군 연료공장으로부터 부탄올 생산 요청을 또 받습니다. 근데요, 이거 결국은 이걸 안 한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정식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1942년 하반기부터 육군 연료본부로부터 관리공장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걸 생산하는 곳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육군이 나서가지고 거의 모든 자재를 앞장서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 특별대우죠. 그러면서 1943년에 1년 동안 그동안 못 짓던 걸 다 짓습니다. 원래는 1942년이면 돼야 되는 공장이었는데 1944년 2월이 돼서야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조업 개시가 44년 2월입니다. 그때 만들어내는 게 부탄올 1750톤, 아세톤 875톤, 알코올 290톤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든 만든 거는 이 생산해낸 모든 것은 다 육군 연료본부로 전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도 2채옥을 이제 구매를 하고요. 이걸 위해서 제가 여기 아직 쓰지 못했는데 원료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15,000톤 400만 관입니다. 400만 관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제주도 전역에 400만 관이 필요한데 그때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한 350만 관쯤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 전역에 있는 농민들을 조직을 합니다. 아예 그 제주 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그 각 지역의 농회라고 하는 걸 조직하게 해서요. 그 예를 표선 농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애월 농회, 뭐 하기 무슨 그런 식으로 농회를 다 만든 다음에 농회가 모든 생산을 관리 감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400만 관을 목표로 1차 하되 그 다음에 500만 관, 600만 관까지 늘리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요 제주도는요 안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고구마를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이게 원래 만들던 것보다 거의 2배에 해당되는 정도까지 갑작스럽게 더 늘립니다. 그리고 늘린 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충분히 보상을 해줬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서도 계속 늘리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박정희 정권 때까지 제주도는 전국에서 나오는 고구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고도 만들고 이제 각지에서 창고 더 만들면서 이제 트럭도 구매하고 이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군한테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잘 돌아간 것 같았는데 문제는 1945년 6월에 폭격을 맞습니다. 전쟁이 8월에 끝나죠. 근데 6월에
폭격을 맞았는데 신기한 게 제일 중요한 기계가 뭐냐면 발효 기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 하고요. 그다음 찐 거를 또 이제 한쪽에 가지고 와서 더 삶아서 이제 완전 증기를 내보낼 수 있는 증작이라고 또 있습니다. 증작이 이런 것들은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밖에 창고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건 또 다 부셔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진 곳을 6월 달부터 다시 사람들이 이제 복구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폭격을 한 60%쯤 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공사를 합니다. 근데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다 부서졌는데 갑자기 부서졌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니까 동경 본사에서 보험금인 것 같아요. 600만엔 복구비가 다시 날라옵니다. 근데 이 600만엔은요 얼마나 큰 거냐면 첫 번째 최초 자본금으로 잡아놨던 게 500만엔이거든요. 500만엔이고 그 다음 추가해서 700, 800만엔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정도면 새로 회사를 하나 만들 정도로 공장을 새로 지을 정도로 되는 돈이 왔습니다. 딱 오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늦게 왔으면 저 돈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왜 저 돈이 그렇게 제값 왔을까를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계 하나 들여오고 공장 하나 지을 때마다 전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비가 제값 온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해방이 되면서 공중 폭격으로 이제 그 확 다 없어진 것들이 대부분 복원이 돼서요. 한 1년 반쯤 지나서는 복원을 하는데 해방되고 나서의 과정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강제동원에 대한 걸 제가 전에 조사했던 걸 다시 들여다봤더니 남원읍 사람들 것만 봤는데 그 동척 건물 보수하는 데도 가고 주전공장 고구마업소에 운반도 하러 다니고 건물 수리하고 폭격 맞은 건물 수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무보수로 하는 거거든요. 강제동원이니까 아마 이것도 국가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제주도 주민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동원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어쨌든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왔던 일본인들은요 회사 전체 그 직원은 한 230명쯤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본인 직원이 한 30명 됐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재빨리 제1차구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다니던데. 배 타고 갔어요. 물론 배 타고 갔어요. 자기네 배가 있어요. 자기네 배 가지고 배를 몰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제주면 면장, 제주면의 행정기관에서 일하던 일본인들까지 다 태우고 자기네도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사람들 갔던 얘기가 일본인들이 써놓은 책에 이제 나와 있어서 보고 아하 이렇게들 각자 제일 재빨리 역시 일본 사람들 중에도 돈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재빨리 도망가는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나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가자마자 조선인들끼리 자주공장 운영을 시작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군정이 신항공사라는 걸 통해서 접수를 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근데 신항공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손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배인으로 내려왔습니다. 45년 12월에 누군가 봤더니 동양척식회사의 한국인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하다가 1950년에는 다시 또 동양척식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이었던 이종열 씨가 또 내려와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이 제주도의 큰 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갖고 온 그 서류는 전부 1945년 8월까지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뒤져보니까 자료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아주 중요한 두 분은 사실은 제 집사람 고등학교 동창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냐 부탁했더니 기꺼이 허락하셔서 가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초기에 이제 직원들 명단인데 우선 제가 인터뷰했던 두 분이 박병화라는 분하고 강행진 씨입니다. 이분들은 1960년대 조선 발효 주식회사로 있을 때 그 직원으로 일했던 분들이고요. 박병화 씨는 그때 되게 이제 그 영업 과장을 해가지고 이 만들어냈던 저 주정을 전국 술 회사에 파는 일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 꽤 오래 일을 하셨던 특히 박병화 씨 그렇고 강행진 씨는 거기 격리 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정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행진 씨는 이렇게 옛날에 자기가 거기서 직원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도 남아있다고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한 70년대만 해도요 아주 제주도에서 제일 큰 공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얘기까지 몇 가지 얘기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장은 신한공사, 미군정화에서 신한공사로 있던 것이 1950년 12월에 민간 불화가 됩니다. 민간에게 넘겨지는데 그때 불화받은 사람이 이종열 씨입니다. 이종열 씨는 제주도 사람 아닙니다. 한경도 이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동양척식회사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참 기회를 잘 봐서 그리고 정보가 빨라서 이거를 인수받은 겁니다. 그렇죠? 인수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주정공장은 어떻게 주정을 만들어내는지 기술도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업망을 넓혀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에 받은 겁니다. 받아놓고 운영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밑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제주도 사람이 지배인을 하긴 했었습니다. 강재량 씨라고 있습니다. 강재량 씨는 나중에 도의원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분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 이종열 씨가 1950년에 받긴 했는데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헤매다가 1959년에 부산 대선발효공업주식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대선발효는 대선 소주로 유명하고요. 여기서 나중에 크라운 맥주를 인수합니다. 지금도 크라운 맥주 주인이 이 집안입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재밌는 게 1965년쯤에 백순전 씨 말씀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해방 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노동조합이 여기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잘 안 되니까 59년에 그런 다음에 이게 한 10년쯤 부산 본사가 있는 대선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임자를 찾았는데 그때 누가 인수하냐면 제일교포가 인수를 합니다. 제일교포가 백창호라고 하는 분이 인수를 해요. 그때 저 제주골프장하고 이제 같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둘 다 이 대선 가료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생 백창석이 사장을 했는데 딱 3년 만에 망합니다. 이유는 이걸 운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돈만 있어서 그냥 인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하지 못하고 3년 만에 망합니다. 한 1년 좀 지나서부터는 그 경영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들이 돈을 못 받아서 1970년, 71년에는 기계 뜯어다가 밖에 팔아먹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한 절반 이상은 다 뜯어서 나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73년에 다시 주인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일교포 김봉학 씨입니다. 천마물산 지금 있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 제주은행도 만들었었죠. 근데 이 김봉학 씨도 문제는 주정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이거를 이제 인수를 했던 겁니다. 근데 김봉학 씨는 처음에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그냥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부족한 기계가 뭔지를 파악해서 사서 다 채우고 공장을 가동해라.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지금 동부교회 옛날에 이 김봉학 씨 장로고 그분들은 이제 다 밑에 뭐 집사고 이랬던 분들인데 그분들끼리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한 분이 그 기계를 사서 갖다가 채우는 거를 담당을 했는데 현금을 다 줬더니 갖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엔 못하고 하다가 한 1년 이상을 하다 포기하고 진로 소주에게 모든 공장을 임대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한 10년 이상 들어와서 이걸 그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로는 굉장히 발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80년 초까지 제주도에서 이 공장은 제일 큰 공장이었고 그다음에 수백 명의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 월급도 제일 좋은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 사람들한테 다 선망의 직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환경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게 그러니까 물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말하자면 여러분들 전북 공장 기억나세요? 동네마다 네. 그 전북 공장들도요 바다에 그냥 나중에 그 전분주시 만들고 남은 물들은 다 그냥 흘려 보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그것 때문에 한때는 저 공장 옆에 땅 구를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쏟아붓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밑에 왜 숨골로 다 내려가고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80년쯤 오면 도저히 완전히 정화 장치를 하지 않으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하고 해방 직후야 누가 환경 문제 때문에 들고 일어나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겠습니까? 나는 1980년대까지 오면 견디지 못하고 공장 문을 완전히 닫게 됩니다. 1983년에 공장을
이제 완전 문 닫고 그리고 90년대 와서는 결국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략 제가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요.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제주 주정공장만이 아니라 이 조선 땅에서 적어도 40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도 만들어서 운영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토지를 이들이 사들여 가지고 그걸 손에 쥐고 소장료를 받아 챙기려던 아주 큰 지주였습니다. 악덕 지주죠. 이게 국가 사업으로 일본 식민지 지배의 맨 앞장선 사람들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들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맨 앞장서서 뛰는 회사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봤던 알코올, 무수주정이라고 하는 걸 제주도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식민지 지배 정책상 에너지로서 알코올, 이 공업용 알코올이 연료용 알코올이 필요하니까 어디다 짓느냐 하다가 제주도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에 제일 우리들의 삶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 공장이 들어서서 제주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해방 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제일 큰 공장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제주도에서 운영을 잘했으면 제주도의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왜 민간 불화할 때 있죠. 그때 도의회가 있었거든요. 도의회는 나서서 이거 반대했습니다. 이승만 정권한테 내고 이거는 제주도민에게 넘겨라. 도의회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민간 불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이거 팔아먹을 생각만 하던 사람이 이거 사들여가지고 힘들게 됐고, 그리고 뒤에 가서 대선 마료나 진로나 다 이렇게 술 회사들이 왔을 때는 잘 돌아갔지만 그렇지 않고 제일교포들이 이거를 받아들었을 때는 이거 운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교포 자금이 제주도 와가지고 무슨 일 했나라고 하는 거 할 때 좀 한번 새겨볼 문제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까지 요 한 1년 사이에 이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거고, 좀 더 잘 정리가 되면 책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으실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아까 1945년도에 굉장히 특급을 받은 다음에 보험금이라고 유치되는 돈이 거대한 돈이 들어왔잖아요. 뒤에서 안 되죠. 네네. 천천히 얘기하세요. 1945년도에 그 공장이 무너진 다음에 보험금으로 유치되는 그 거대한 금액이 들어왔는데, 근데 한 달 정도밖에 아니고 그다음에 항복하고 나갔으니까 그럼 그 돈이 사실은 제주도 유입이 됐다면 우리가 쓸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혹시 행방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1946년, 7년, 8년 이때 4.3 시기쯤에 4.3에 관련해서 이제 증언한 분들이 그 직원이었던 분들도 여러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용소에 갇혔던 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 직원이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용소를 쓸 때도 공장을 가동을 멈춘 적은 없답니다.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고만 그렇게
수용소로 썼던 거고요. 자기네 직원들 자기네들은 월급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월급 탁탁 받았답니다. 왜냐면 월급 회사가 돈이 많은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600만 원인가를 받아놓고도 이 사람들이 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공장을 복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손으로 다 복구를 했거든. 해방 직후에 돈이 제일 많을 때인데 돈을 딱 가지고 있는데 직원이 그때 한 200명쯤 되는데 200명 월급은요 제주도에서 제일 높았대거든요. 그게 딱딱 나갔습니다. 한 분은 그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이 주정공장 전속 운전수인데 47년 후반부터 경찰한테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소속 그 트럭이 5대가 있었는데 5대가 모두 경찰한테 차출이 됐답니다. 그 나가서 그 경찰 태우고 군인들 태우고 그 4.3 때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서 집에서 그럼 집에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 없어요. 다 회사에서 월급을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이 동양척식회사 지경이었던 이 회사가 해방 후에도 우리들한테는 든든한 백이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건축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 구조가 네, 당시로서는 제주도 대표 건축인 것 같은데 크기로 보나 네. 높이로 보나 네. 규모로 보나 네, 이 지금 선생님이 투입한 이 자료 중에서 예. 그 단면도나 화분들은 이게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보여주질 못했을 뿐이죠. 예. 일반인들은 내놔도 네. 저도 잘 이해 못하는데 네. 딴 분들 어려울 것 같아서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되면 단면도는 다 그 옆에 그 전체 아까 나온 그 그림 옆쪽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책으로 내면 그걸 그러면 붙여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저기 화면에 옛날 주정공장 뭐 사진이나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질문을 네. 드릴게요. 이거요? 아니 이쪽 항구가 보이는 네. 이렇게 보이는 왜냐하면 그 화면을 봤을 때 주정공 지금 역사관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렇고 더 저쪽. 더 가서 그러면 네 이쪽 해줄게요. 이거요? 옛날 사진인데 아까 옛날 사진으로는 아까 나왔 이것만 나오지. 지면도. 이저 항구라고. 네, 1부도 2부도 그거에만- 매립한 네. 그 사진. 이거요. 요쪽에 아니, 그럼 요쪽. 지금 여기서 지금 네. 지어진 역사관은 어디입니까? 역사관 위치요. 네. 여기쯤 되죠. 그래서 저희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정공장 역사관에서 일하는 김윤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저희가 예. 지금 역사관이 있고 공원이 있거든요 사진에. 근데 거기에 이제 시멘트로 네. 수로같이 생긴 아이가 있는데 그렇죠. 네. 걔를 주정공장에 그 터가 남아 있다고 지금 흔적이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됐네. 그게 지금 저희가 저기 이렇게 이거요? 뾰족해 네, 걔가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관람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한테 네. 그걸 계속 저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이건 뭡니까 했더니 오더라 별로 상관없는 건데 뭐 자꾸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만 내리는 거. 저기 그러니까 이거 이쪽하고 이쪽은 지금 계단이라고. 남아 있는 게 그거냐?
이건 계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있는 건 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따로 물을 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확답을 주신 분은 예 아니죠.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들고 물어보러 다녀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저기 창고가 있던 자리에 맨 왼쪽 창고. 바가 맨 네. 왼쪽이 거기가 지금 현대아파트 105동 자리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지금 남아 있는 수로는 네. 이 더 배치도와 이쪽으로 알죠. 상관이 없는 수로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용도가 뭘까? 나중에 만든 거 아닌가? 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걔가 그 네. 언덕에서 그 자연하수 있잖아요. 네, 비가 네, 오거나 네, 이런 네. 물들이 지금도 그 아이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료를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을 이제 그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잖아요. 네. 근데 어디로 어떻게 끌어왔는지 좀 설명을 없어서 모르는데 여과하는 연못이 따로 있었답니다. 요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과하는 연못이 있고 그 여과하는 연못을 통해서 숙소하고 공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 있을까? 저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저기 저 사진에서 보면 네, 그 윗부분이 이제 창고가 있었던 건물이고, 여기요. 네, 그 아래가 이제 그 공장하고 사무실이 있었던 거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보다시피 거기 단차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위에 그 보관돼 있던 그 물건들을 아래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아마 가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려면은 무슨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요새 같으면 네. 그 당시에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고구마들을 네, 아래로 이동을 시켰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걸 따로 한번 쭉 써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아이. 여러분 지금 이 길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이 길이요. 이게 새로 뚫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장 위쪽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 밑에가 아니라 공장 위쪽으로 들어오는 길 이렇게 뚫어서 일주도로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예요? 우리 동초가 이쯤 되겠죠? 그래서 이 동초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 길은 새로 뚫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숙소, 네, 숙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동초등학교. 그런데 이 여기 이제 네 개의 그 저 뭐예요? 창고가 이렇게 들어서 있었는데 이 네 개 중에 한 가운데에 한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빈 공간 앞에 쪽에는 그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계량기가 있었답니다. 트럭이 들어오면 트럭이 그 위에 올라간답니다. 그럼 트럭 안에 있는 그 뭐죠? 그 고구마가 그냥 한 차 얼마 이렇게 계산이 그냥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동 계산을 하는 것을 옛날부터 그 있는 걸 그냥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방 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최근에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부터 다 만들어 놓은 거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자동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창고에다 다 집어넣는 걸 하는 거고요. 요 맨 끝에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그 뭐죠 주머니 다 이제 터가지고 고구마만 그 막 밑으로 막 넣으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분쇄가 되는 분쇄기가 달려 있었대요. 좀 미끄럼틀 같은 뭐. 예, 그렇죠. 슬로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쇄기하고 슬로프가 이게 동시에 달려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걸 분쇄가 돼 갖고 내려가서 이제 발효가 될 전에 증자기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위에 그
하나하나마다 기계장치들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원료는 밑으로 안 가지고 온답니다. 위에 여기서 모두 갖고 있다가 그걸 통해서 넣는 걸로 넣으면 그대로 분쇄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서는 분쇄돼서 내려온 걸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것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다고.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손태현 씨랑 그 사람이 1985년 12월에 네네. 부정권을 관리하게 됐고, 이종렬이라는 사람이 1950년 2월에 예. 됐잖아요. 이렇게 관리자가 바뀌게 된 계기가 그 주정공장의 사상 수용소를 쓰이게 된 것과 관련인지, 아. 그리고 손태현이라는 인물이 네. 사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수용소를 일당이 쓰이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태연 씨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종렬 씨는 사실은 좀 애매한 게 50년 2월에 부임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47년도에도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7년에 온 거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한경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북청년단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47년, 48년에 제주도에 학교 교사나 딴 데 온 분들이 이북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고요. 제주 지역에서 그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 사람이 민간 불화를 받는 아주 큰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3 때 제주도에 내려왔던 서북청년단 상당수가 경찰관도 됐죠. 경찰관만 된 게 아닙니다. 각 곳에 교사도 되고 뭐 별게 다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종렬 씨가 이북 사람이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혈혈단신으로만 있었을 거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권력의 네트워크가 있고 이 사람이 힘을 쓰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하는데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의 예, 민감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왜 서청이라든지 사실 네. 그쪽도 많이 연관이 됐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주 영락교회가 사실 좀 들어와서 활동한 게 좀 영락교회하고는 직접 관련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 영락교회 그 50년사 읽어보면 이 초기에 처음 세울 때는 해방 피난민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교회가 만들어졌다고만 서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고 서북청년단이 원래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청년부가 중심이 돼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는 그 공산당들은 다 죽여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그 해방 직후에 우리가 봤던 이 기독교인들 목사나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조병옥이죠. 조병옥 같은 경무장 그 사람은 집안이 다 감리교 개신교 집안이고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기독교 YMCA 활동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주도 사람 다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뭘로 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하는 걸 반대하는 놈은 다 공산당인 겁니다. 빨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빨갱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는 뭐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파산 당시에 네. 파산 당시 주정공장 그 직원들은 네. 피해가 별로 없었는지 하는가 하고요. 네. 또 해방 후에 네. 제주시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예. 그럴 때 보충 설명 좀 해주시면. 직원들은
별로 피해가 없었죠. 그런데 직원들 중에도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리 속아냈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중간에 좀 있었다고 나오는데 아직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아마 자주관리하고 초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아마 3월 1일 이후에 왜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도 파업을 했다고 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자세한 게 지금 나온 게 없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문제는 제주도에서 제일 큰 그 발전기를 갖고 있던 게 주전공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딴 거가 이제 그 전기회사가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거 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 공급을 못 하고 있었고 자꾸 고장 나니까 아예 48년 되면은 그거는 저 민간에 쓰게 하고 이 주전공장으로부터 그 군하고 경찰하고 행정기관은 모두 여기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이나 경찰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안 건드릴 테니까 전기나 똑바로 공급해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거의 그렇게 위세가 좋았죠. 주전공장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같이 갈 건데 이제는 좀 자, 날이 그러면 그 정도 할까요? 고맙습니다.